네, 인사드렸습니다. 뒤에서 1시간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빼놓고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빼놓고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6월 모의평가 설명회를 지금 9번째 하는 것 같아요. 6월 4일 날 모의고사 보고 9번째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다 외웠어요. 딱 2번 하니까 다 외워지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이제 88학번이라서 50대 중반이 넘어갔는데 아직까지도 뭘 하면 외워져요.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은 계속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왜 못 외우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거 몇 가지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필요 없는 거 다 넘어가도록 하고, 시험이 어려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어려운 시험이 좋을까요? 쉬운 시험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어려운 시험이 훨씬 좋아요. 왜 좋냐? 라고 질문하면 이런 거죠. 1등급 맞으려고 하면 85점만 맞으면 된대요. 그럼 이 얘기를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서 할게요. 국어를 9등급 맞는 애들도 있겠죠. 국어 90점, 9등급이 작년에 몇 점이었냐면 21점이었어요. 일본인 것 같아요. 베트남인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1번을 다 찍어도 20점이 나와야 돼요. 오지선다형이니까. 근데 9등급이 21점이라는 얘기는 찍어서 맞춘 거죠, 애들이. 우리가 앞뒤로 4%씩이 1등급, 9등급이에요. 그럼 이 말을 거꾸로 하면 그러면 60점 사이에 92%의 아이들이 있어요. 맞죠? 그러면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2점짜리 하나를 맞으면 100분위가 몇 점이 올라가냐? 3점이 올라가는 게 평균이죠. 그죠? 60점 올리는데 100분위는 92점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 100분위 3점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위력을 갖고 있냐? 올해 수능 성적표 받을 친구가 45만 명쯤 될 것 같아요. 좀 넘을 것 같은데 1%가 몇 명이냐면 4,500명인 거예요. 그러면 3%의 100분위를 올리면 13,000등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걸 쉽게 얘기를 하면 경기대쯤 갈 아이가 2점짜리 하나를 더 맞으면 아주대를 갈 수 있어요. 아주대쯤 갈 수 있는 아이가 하나를 더 맞으면 중대를 가고요. 이 중대를 갈 아이가 하나를 더 맞으면 연대를 가요. 이렇게 무언가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 시험은 2점짜리 하나를 맞는 게 위력이 이렇게 큰 건데, 우리가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시지만 학생들이 지금 이제 160일도 안 남았거든요. 160일 동안 뭐 해야 되지? 라고 질문하면 100m를 달리기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100m 달리기는 100m 꼬림까지 뛰어야 자기 기록이 나오죠. 그죠? 근데 수능은 80점만 맞으면 돼요. 다시 얘기하면 80%만 공부하면 실제로 1등급 근처에 나오죠. 그럼 80%만 공부하면 되는데 왜 100%를 공부하려고 하지? 라는 게 조금 전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럼 이걸 조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국어를 어떤 걸 되게 약해요. 요번에 제일 어렵게 나온 게 저쪽에 13, 14, 15, 16 이쪽이 되게 어려웠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느껴요. 그럼 어려운 걸 지금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열심히 공부해서 맞춰야 되는 애는 성대의대 가고 싶은데요. 이런 맞춰야죠. 기본적으로 한양대 의대 가야 되는데요. 이런 맞춰야 돼요. 이 친구들은. 근데 우리 아이는 예를 들어서 연대 컴퓨터공학과 가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틀려주는 게 예의예요. 그죠? 왜요? 85점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틀려도 되는 숫자가 15점 이상씩 나와도 실제로 스카이 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면 뭘 15점을 빼지? 라고 먼저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그럼 내가 여태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여태까지 17년, 18년을 살았는데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약한 건 이거야 라고 하면 버려주는 용기가 필요해요. 지금 왜냐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걸 빼면 무더위에 난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자꾸 어려운 책을 보고 있으면 갑자기 잠깐 쉬고 뭔가 하고 싶어져요. 책을 폈는데 한숨이 나와요. 뭔가 하려고 하면 재밌어야 하는 거죠. 뭐든지. 이걸 우리가 첫 번째 생각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이제 필요 없는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과탐이나 이것도 다 얘기할 필요는 지금 없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만 하나씩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참 고3 학부모님 손 들어볼까요? 고3?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재수생들은 지금 남아있는 한 155일 이상을 그냥 수능만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근데 이 시험 우리가 고3 같은 경우는 7월 5일 정도까지 기말고사를 봐요. 그죠? 그럼 기말고사를 열심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얘기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신을 써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나중에 고민하도록 하죠. 근데 이제 이 시험을 우리가 보기 전에, 수능까지 보기 전에 9월달 모의고사를 한번 더 봐요. 지금부터 얼마 남았냐면 약 90일 남았어요. 그럼 우린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 90일이 9월 4일까지 남았구나. 그 뒤에 70여일이 수능까지 또 남아요. 이래서 160일쯤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세워야죠.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고 마음 먹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수능 성적을 올리는데 필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너무 열심히 공부하면 머릿속에 남지 않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어머님이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해요.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났어요. 청소를 어떻게 했는지 과정이 잘 기억 안 나요. 기억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기억이 나냐면 청소하다가 뭐 하나는 깨트려 먹어야 기억이 나요. 왜죠? 그래야 사람의 감정에 희노애락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사람의 두뇌는 되게 특이한 게 일상생활을 기억이 남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매일매일 내가 규칙적으로 7시에 일어나요. 매일 규칙적으로 회사 생활을 해요. 매일 규칙적으로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요. 이러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남습니다. 한 번쯤 지각해야 기억나죠. 무언가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만들어져야 기억이 나요. 그 우리가 사건 사고를 만들어야 돼요. 요번 이제 9월 4일까지 어떤 사건 사고를 만들 거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채울 거냐를 우리가 잘 계획을 좀 세우셔야 돼요. 열심히 한다고 성적 오르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9월 달까지 뭘 맞출 거냐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걸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잘 해보면 돼요. 그럼 여기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요번 수학 아까 원장님이 얘기하는데 수학이 뭐 70점대 1등급 얘기도 하고 80점대 초반 막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을 쭉 많이 만나다 보면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수학을 1등급쯤 요번 수능에서 만든 아이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문제를 딱 읽는 순간 나는 24개는 풀 수 있다라고 확신이 든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2등급쯤 받는 아이는요. 22개에서 21개의 문제를 보는 순간 이 문제 풀 수 있어 라고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1번 문제 딱 보면 풀 수 있어, 2번 문제 딱 보면 풀 수 있어, 이런 시그널을 바로바로 받아들여요. 왜요?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많은 문제를 아이들이 풀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아이들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수학 문제를 보는 순간 풀 수 있다라는 문제와 못 풀겠다라는 문제. 보통 22번, 30번 이런 문제들은 우리나라 1%쯤 되는 애들을 빼고 나면 못 풀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 아이가 몇 등급이든 간에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라고 질문하면 못 풀겠다라는 문제를 푸는 건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에요. 왜요? 시간이 유한하니까.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는 거냐면 풀 수 있다라는 문제도 풀면 안 돼요. 왜요? 시간 낭비인 거죠. 그런 문제는 하루에 한 문제쯤만 풀면 돼요. 풀리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기분이 좋으니까 처음에 워밍업으로.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냐, 풀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는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되게 만들어 주는 게 지금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모의고사를 보든 간에 3등급쯤 맞는 애들은 20문제 이하가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못 풀겠다라는 문제가 4-5문제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4-5문제 유형을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그 풀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문제는 아이들이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펜을 들 용기는 있는 거죠. 풀어봐야 알 것 같으니까. 그래서 풀어요. 풀면 풀리거나 안 풀리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풀렸어요. 해설지를 딱 봤더니 똑같아. 우와, 나 이 문제 아는 문제였는데 쓸데없이 시간 낭비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수능 봤을 때 아이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정도 성적 되는 애들은 모두 다 이런 얘기합니다. 시험을 볼 때 10시 반부터 수학 시험지를 딱 받아요. 보는 순간 엄청난 긴장감이 있죠. 나는 최소한 80점 이상은 맞아야 되는데 난 몇 점 이상 맞아야 되는데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문제를 봐요. 이때는 평상시랑 뇌구조가 완전 달라집니다. 평상시에 내가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뇌가 유연한 상태에서 풀어요. 그럼 자기 혼자 공부라는 거니까. 근데 시험 볼 때는 잘 봐야 된다라는 강박이 생기면 뇌가 경직되기 시작해요. 풀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면 이거는 완벽하게 못 풀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수능 때가 되면. 그리고 12시 10분에 종이 땡 쳤어요. 그리고 이제 밥 먹으러 가기 전에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지.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데 아까 15번. 이렇게 푸는 거였는데 이런 생각이 아이들이 들어요. 갑자기 해우소에 가면 뇌가 유연해지거든요. 이걸 없애주는 게 공부를 잘하는 거고요. 성적을 잘 받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연습하는데 풀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는 이거를 수능 때까지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거 풀 수 있어 라는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오늘 우여곡절 끝에 풀었어요. 또는 중간에 막혔는데 해설지를 딱 봤더니 이해가 가요. 그래서 아이가 책을 덮고 다시 연습장에다 풀어요. 풀리네?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요? 수능 때는 뇌가 경직되니까. 그럼 이런 문제를 우리는 모아나가야 됩니다. 중간에 한번 더 풀어봐야 되겠다 이런 문제는 2달 뒤쯤 되면 내가 2달 전에 공부한 걸 기억을 잘 못하겠지? 그때 이 문제를 보는 순간 확신이 들까?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한 8월 10일쯤 노트 하나를 만들어서 일기장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면 돼요. 하루에 5개 정도를 만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160일 남았네. 그럼 800개를 이렇게 적어 나갈 수 있어요. 수능 때까지. 그럼 최소한 2문제, 3문제 더 맞출 수 있는 무언가 이렇게 공부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래야 수능 때 2문제, 3문제를 더 맞아요. 학습 계획을 좀 제대로 세워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필요 없는 거 넘어가고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올해 입시 되게 많이 달라지는데 나중에 아마 수치 설명이 또 올지도 모르겠어서 제가 상세한 건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올해 입시의 또 하나의 화두가 뭐냐면 무전공입니다. 근데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 의미가 있는 거냐라고 질문하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탄생하게 됐냐라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이게 왜 탄생하게 됐냐면 지금 우리나라 학령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88학번 69년생인데 제 친구들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 출생 인원을 돌파했어요. 지금 올해 사회 은퇴하는 64년생들이 90만 명을 돌파했고요. 이렇게 인구가 급격하게 늘다가 71년생 이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100만 명이 넘다가 실제 올해 고3 아이들은 몇 명이냐면 45만 명이에요. 그럼 실제 71년생하고 올해 고3하고 나이 차이를 해보면 몇 살 차이 안 나요. 실제로 35년도 차이가 안 나죠. 이 시간 동안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55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죠? 지금 뒤에도 계속 줄어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아이들이 30만 명 벽이 깨졌어요.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나중이 되면 대학이 없어지겠다라는 거죠. 지방대학교부터 없어지겠네. 벚꽃 피는 순서대로 그걸 막아야 됩니다. 왜요? 지방대부터 없어져 버리면 지방은 경제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대책을 만듭니다. 글로컬 대학을 지정한다. 그래서 몇몇 대학씩 살려놔서 지방 경제 붕괴를 막겠다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은 10년 지나면 약 60개 대학이 사라질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방대학교를 몇몇 개만 살린다라고 하더라도 경북대 안 없어질까요? 부산대 안 없어질까요? 없어집니다. 왜요? 서울, 경기 쪽의 학교가 너무 인원이 많아요. 이걸 줄이고 싶은 거죠. 박근혜 정부 때 줄이려고 한번 했어요. 반발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하는 거죠. 무전공을 4차 산업시대의 무언가 핵심 키워드로 던져요. 그래서 이 학과로 10% 모아라. 그리고 10년 뒤가 되면 이 정원 없앨 거다 라는 얘기를 대학한테 안 해요. 그럼 대학은 이걸 가지고 만들어라면 안 만들죠. 그걸 정부 지원금으로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따라하면. 그래서 제일 많이 따라하는 대학이 홍대예요. 전체 정원이 2,000명밖에 안 되는 대학이 우리는 많이 받아야지. 그래갖고 20% 넘게 뽑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없냐라고 하면 이거 어차피 교과로 뽑을 거거든요. 이거 어차피 수능으로 뽑을 거예요. 논술로 뽑을 거고요. 그럼 실제로 이제 주요 대학교는 따라하냐? 따라하는 신용만 합니다. 연대 안 뽑아요. 니들 나중에 인원 줄이려고 하지? 우리 안 속는다? 라고 안 뽑아요. 고대 그래도 따라가줘야지. 95명만 뽑습니다. 4,000명짜리 대학이에요. 2%밖에 안 뽑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뭔가 합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건 뭐냐라고 질문하면 작년에 없었던 학과가 생기는 거구나. 그럼 이 학과는 올해 입시 결과가 없죠. 작년 애들을 뽑은 적이 없으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지원할 때 이걸 굳이 지원해야 되나? 라고 우리가 고민하겠죠. 지원해야 되는 친구는 누굴까요? 나 무슨 과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 또는 제일 인기 학과 가고 싶은데 점수가 모자르네. 그럼 이 학과라도 들어가서 어차피 대학교 1학년 때 학점 좀 잘 받아서 그 학과로 진입해야지. 이런 친구들만 지원할 겁니다. 그럼 경쟁률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죠. 합격선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요. 합격선은 어찌됐건 맨 꼭대기 학과보다는 낮을 거예요. 빵꾸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돼서 나중에 눈치 작전할 하나의 학과가 생겼구나 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별로 필요 없는 건 넘어가더라고.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어제는 의대가 1,000명 넘게 수시로 뽑는다라고 했어요. 1,166명 뽑습니다. 의대가. 그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도 아까 유튜브 하나를 찍고 왔는데 이걸 수시에서 이렇게 뽑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 라는 걸 간단하게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시에서 의대를 저렇게 뽑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저 의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제일 낮은 대학교가 3개 등급합 5입니다. 늘어난 대학교 중에서 지방 한 2개 대학교가 그래요. 나머지는 3개 등급합 4, 4개 등급합 5, 4개 등급합 6, 3개 1등급 이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해요. 그러면 여기 1,100명이라는 인원은 어떤 아이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냐면 수능 성적이 좋은 애를 미리 수시에 합격시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적이냐? 정시에 약대 갈 점수, 정시에 한의대 갈 점수, 정시에 스카이 갈 아이들의 점수를 실제로 수시에 뺏어가는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정시 때가 되면 실제 약대거나 서울대부터 점수가 꽤 많이 내려갈 거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1,166명 뽑는데 이 수시의 교과 종합으로 저렇게 뽑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까지 교과 종합의 의대 평균 경쟁률이 몇 대 몇이냐? 라고 질문하면 12대 1입니다. 평균 경쟁률이.
그럼 이 1000명을 뽑는다는 얘기는 12,000장이 올해 또 의대에다가 아이들이 지원하게 될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2장씩 쓴다라고 만약에 가정하면 6,000명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이제 원래 약대 썼던 애가, 원래 서울대 썼던 애가 수시로 이렇게 아이들이 지원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그 밑에 대학은 경쟁률이 작년보다 당연히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그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대학교 중에 고려대학교나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등 입학자문위원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서강대가 가장 최근에 입학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1부 입학처장이 학교 홍보하고 3부에 거기 책임 입학사정관이 작년 입시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교과 전형을 뽑아요. 교과 전형은 고3만 지원 가능해요. 그런데 작년 경쟁률이 8대 1이 좀 넘었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수능 최저가 세계 3등급 이상, 이 수능 최저예요. 그럼 이 얘기는 세계 3등급을 서강대에서 건다는 얘기는 수능 최저가 되게 낮은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춘 아이가 30%입니다. 그래서 8대 1의 경쟁률이 5.5대 1로 떨어집니다. 근데 서강대의 제일 간판 학과가 뭐냐? 경영학과죠. 경영학과는 이렇게 수능 최저를 맞춰서 5.5대 1인데 아이들이 서강대만 붙지 않습니다. 왜요? 내신 성적이 1.5대 1, 1.5등급 안쪽의 아이들이 지원자의 80%거든요. 그럼 이 애들은 서울대도 붙고 연대도 붙고 고대도 붙고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딴 데로 빠져나갑니다. 4바퀴 반이. 그래서 미달이었습니다. 경영학과만 그런 게 아니라 5개 학과가. 그래서 정시로 10명을 이월시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서강대 추천서를 받아서 지원했으면 붙었다라는 거죠. 이게 올해는 훨씬 더 넓어질 겁니다. 왜요? 의대에서 12,000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입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라고 질문하면 눈치 작전을 해야 된다. 누가 눈치 작전을 해야 되냐? 부모님이 하셔야 됩니다. 왜요? 학생들은 학교에 가 있습니다. 또는 학원에 가 있는 거죠. 왜요? 수시 원서 접수는 금요일 날 마감됩니다. 평일 날 마감돼요. 그럼 애들이 다 수시 원서를 언제 쓰냐? 원서 접수 마지막 전날 밤 12시쯤 아빠, 엄마, 학생이 모입니다. 여태까지 경쟁률이 1에 6장을 이렇게 경쟁률 낮은 데다 쓰면 되겠지? 아빠, 엄마가 합의를 다 합니다. 그래서 12시에 신데렐라도 아닌데 하나하나씩 다 넣고 아빠는 회사 가고 학생은 학교나 학원을 갑니다. 마지막 날 집어넣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마지막 아이들은 다 어디다 넣냐면 그 전날 경쟁률이 제일 낮았던 데를 다 갖다 때려 넣은 거죠. 그래서 학교 갔다 돌아왔더니 학원 갔다 돌아왔더니 내가 집어넣는 데만 경쟁률이 열나 높습니다. 장사해야 되는 거죠. 이 아이는 손님을 불러 모으는 힘이 있어요. 이런 데 원서 써서 경쟁률 맨날 제일 높은 데다 원서 씁니다. 마지막 날 쓰면 되게 좋았을 텐데, 마지막 날 어머님 아버님이 썼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건 좀 이따 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필요 없는 건 넘어가더라고. 작년에 이제 아까 의대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작년에 의대가 제일 내신이 낮았던 학교가 어디냐면 충남대 의대입니다. 3.5등급이 붙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남대 의대가 그 전년도의 입시 결과는 1.07등급이었습니다. 내신 전 과목입니다. 서울대라고 생각하는 거죠. 충남대 의대가. 그 학교에서는 고대 의대라고 생각합니다. 1.07이 나오니 작년 고3이었던 아이들은 충청도에 있는 애들은 충남대 못 쓰겠다. 역시 우리 지역 인재 인원 되게 적고 충청도에 공부 잘하는 학교 정말 많거든요. 여기는 못 쓰겠다. 건양대 의대 가자.
을지대 의대 가자, 순천향대 의대 가자, 딴 데로 싹 빠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작년에 입시 결과가 너무 좋으면 사람들은 거기를 피한다. 그게 일기예보라고 착각하고 여기는 쓰면 안 되겠구나라고 버립니다. 입시 결과가 너무 나쁘면 거기로 몰려갑니다. 예를 들면 재작년에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가 빵꾸 났습니다. 5.7등급이 붙었어요. 4명 뽑는데 3등짜리 아이가 5.7등급이었습니다. 4등짜리는 없었어요. 그거를 성균관대에서 입시 설명회 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지원합니다. 교육학과에. 그래서 1.6등급으로 바뀌어요. 이게 우리나라 대학 입시예요. 대학이 발표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건 작년에 이랬다라는 겁니다. 올해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지원해요. 그 얘기는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필요 없는 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교과부터 이제 하나씩 얘기할 텐데, 그 재수학 부분이 더 많으니까 교과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여기 노란색은 고3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올해부터 한양대가 작년까지는 고3만 지원이 가능했는데 올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면서 재수생도 지원이 가능하다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매년 연세대도 작년에 빵꾸 났고요. 저쪽에 서강대, 성대 이런 데가 자꾸 빵꾸 났던 이유는 고3 위주로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빵꾸가 났는데, 와, 한양대 이제 우리는 재수생까지 늘려놨으니까 빵꾸 안 나겠지? 라고 올해 기대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작년 입시 결과가 경영학과나 몇몇 학과 빼고는 입시 결과가 너무 좋습니다. 1.2등급, 1.3등급 안쪽에 대부분 다 수렴해요. 근데 두 번째 뭐냐? 한양대 수능 최저가 성대나 연대나 고대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원서를 써서 중복 합격자가 많아질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수능 최저 이렇게 걸어버리면 작년보다 지원풀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작년 수능 최저가 없었으니까.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애도 썼는데 올해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어야지 지원이 가능하죠. 근데 여기 재수생들한테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3학년 인원의 11%입니다. 그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여기 권성고등학교를 다녀요. 저쪽에 고등학교 화원고등학교를 다녀요.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든 간에 우리 학교가 200명이면 22장 원서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 한양대를 지원 자격 주는 것만큼 아이들이 추천서를 다 받을까? 고3 아이들이? 라고 질문하면 안 받습니다. 작년에도 300명밖에 안 뽑았는데 평균 경쟁률이 15대 1이 안 됐어요. 4,500명밖에 지원을 안 한 겁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1,700개거든요. 한 학교당 3장도 원서를 안 썼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천서가 학교마다 무지하게 많이 남을 거예요. 그럼 재수생들도 9월 모의평가 웬만하면 고등학교 가서 시험 보는 것도 꽤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가는 거죠. 가서 시험을 봐요. 시험 끝나고 뭘 하냐? 담임 선생님 찾아가면 됩니다. 선생님, 사실은 올해 제가 재수하고 있는데요. 수능 최저 3개 칠 맞출 수 있어요. 저 추천서 한 장만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야, 가만 있어봐. 너 작년에 내신이 4등급 때 아니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저쪽에 용하신 분이 교과로 올해 H대 붙는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한신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쓰면 됩니다. 쓸 때 기본 조건이 뭐냐? 경쟁률이 낮으면 돼요. 경쟁률이. 보통 한양대 안에 들어가 보면 교과 전형이 충원율이 작년까지 평균 300%였습니다. 근데 수능 최저를 걸어버리면 절반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출 거예요. 그러면 6대 1이면 그냥 거의 미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기 학과는 7바퀴, 8바퀴 돌아가는 학과도 있습니다. 뭐 파이낸스 경영학과나 화학공학과나 이런 학과는 6바퀴, 7바퀴 막 돌아요. 와, 씨, 여긴 경쟁률 8대1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뭔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받아놓고 20대1 되는데요? 그럼 안 쓰면 되죠. 추천서 받았다가 이렇게 뭔가 조건을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다. 한양대, 중앙대부터는 고3뿐만 아니라 재수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아무 때나 가갖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추천서 달라고 하면 뻘쭘하잖아요. 9월 4일날 모의평가 보러 가갖고 달라고 하면 되게 좋죠. 물론 적극적인 친구는 부모님이 한번 전화 한번 하셔가지고 달라고 하시면 돼요. 지금 전화하지 마세요. 지금은 어차피 고3 아이들 나눠주는 준비도 안 돼 있거든요. 8월 어머님들 예전 고3 때 기억해 보시면 보통 8월 말쯤 이거 이제 준다라고 고등학교에서 결정하니까 그때쯤 무언가 달라고 하시면 된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입시 결과를 가만히 보면 문과 쪽이 대부분 대학교가 다 낮아요. 여기 문과 부분 손 들었고요. 문과 부분이? 네. 별로 없어요. 여기도. 이게 점점 문과 학생들이 입시에 관심도 떨어지고요. 실제로 성적대가 낮은 친구들이 문과 쪽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과 입시 결과가 되게 안 좋은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서강대도 제가 아까 막 빵꾸 났다라고 입설명회 때 얘기했다. 왜 얘기하냐? 올해도 빵꾸 날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가. 실제로 이제 되게 부담스러운 게 대학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거면 자연계 친구가 문과로 가면 되나요? 라고 질문하면 가도 됩니다. 문과 친구가 이과로 가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면 가도 돼요. 어디 빼고요? 서울대 지역균형은 안 되죠. 수능 최저 조건 때문에. 연대 교과 종합도 안 됩니다. 고려대학교 교과 학업 수영도 안 돼요. 근데 나머지 대학교는 다 됩니다. 사탐 봐도 컴퓨터공학과 가도 되고요. 과탐 봐도 경영학과 가도 돼요.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죠. 맨 꼭대기 대학이랑 일부 홍대 같은 일부 대학교 빼고. 그럼 경쟁률 이렇게 추천서 받아놓고 경쟁률 보고 고민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와, 저쪽에 이제 이화여대나 한양대가 어떤 학과가 경쟁률이 되게 낮아. 여기 지금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은 고3만 지원 가능하지만 학업 우수형이라는 종합은 재수생도 지원 가능해요. 그럼 이렇게 딱 보다가 경쟁률 낮으면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연계인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고대 한문학과가 열나 경쟁률 낮아. 그러면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것보다 일단 넣으면 됩니다. 자꾸 어머님들은 한문학과 나와서 뭐해요?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거는 지금 20대 후반들이 얘기하는 거. 그때는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4차 산업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아이가 생명공학과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전자공학과를 들어가려고요. 왜 거기 가려고 하니? 라고 질문했더니 원래 꿈꿔왔던 학과예요. 또는 그 학과를 들어가야 취업이 잘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친구들한테 질문을 해요. 야, 4차 산업시대래. 그래서 대학은 복수전공, 융합전공 뭐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해. 그럼 너는 생명공학과를 들어가면 어떤 걸 복수전공할 거야? 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들이 대답을 하냐? 대답을 못해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전 이 아이한테 설득을 하죠. 그러면 차라리 사학과 어떠니? 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라고 질문하면 사학과를 들어가면 복수전공 뭐 할 거야? 너 생명공학 갈 거잖아. 전자공학 갈 거잖아. 이렇게 하면 4차 산업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무언가 선택을 미리 다 끝낼 수 있어. 사학과 들어가서 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생명과학 복수전공해야지.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생명공학을 들어가고 나면 나 뭘 이중전공하지? 라는 걸로 대학교 1학년 때 고민해요. 선택장애에 또 빠집니다. 그랬다가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과를 복수전공한다고요? 생명공학 들어간 애가.
안철수나 가능한 거예요. 자연계학과 두 개를 복수 전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친구들은 뭔가 융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연계들이 제일 많이 복수 전공하는 게 뭐냐? 경영학과예요. 통계학과고요. 이렇게 무언가 복수 전공을 붙여나갑니다. 그럼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문과학과를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거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경쟁률이라는 게 문이과를 같이 열어놓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두 번째, 성대, 서강대를 빼고 나면 나머지 대학교는 모두 다 전과가 가능해요. 1학년 때 학점을 잘 받으면 되죠. 학점을 잘 받는다라는 얘기는 1학년 때 유해 요소를 싹 없애주면 됩니다. 1학년에 입학을 딱 어느 대학을 해요? 그럼 오리엔테이션을 일단 안 가면 됩니다. 친구는 유해 요소예요. 1학년 학점 잘 받는데 특히 명문대로 가면 갈수록 1학년 때 아이들이 도원결의를 맺습니다. 고대 앞에 가나 연대 앞에 가나 한양대 앞에 가면 새벽 2시까지 불야성이에요. 맨날 술 처먹습니다. 우리 평생 가자 막 이러고 그 아이들이 이 1학기 때 놀죠. 그럼에도 학점 잘 유지해봐야 이 아이들이 11월 달쯤에 전과 신청을 하면 친구들이 가만 안 놔둡니다. 너 우리의 우정은 어떡하니? 이러면서 못 가게 설득해요. 1학년 때 친구 안 사귀면 무언가 하기 되게 쉬운 거죠. 무언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얘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는 게 좀 애매하지만 우리나라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상담을 다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다 해줘요. 근데 뭘 갖고 상담하냐면 전년도 입시 결과를 가지고 상담합니다. 왜 전년도 가지고 상담하냐? 어디가 이런 거 전년도 거를 이 교사들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다 만들어서 전국 교사협의가 다 뿌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년도 입시 결과가 좋았다 나빴다를 기본적으로 보면서 입시 상담을 해줘요. 누구도 이렇게 상담해 주냐면 대학교 입학처도 작년 결과를 가지고 입학 상담을 해줍니다. 재작년 거 가지고는 절대로 상담하지 않아요. 재작년 거 가지고 하면 그 학과 학생들이 데모하거든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 맨 밑에 불어불문학과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2등급이었어요. 2등급이었다는 얘기는 언어학과나 도고동문학과랑 비교해서 세 개가 고려대학교에 재작년에 입시 결과가 제일 안 좋았던 학과입니다. 그럼 이렇게 입시 결과가 안 좋았던 이 세 개 학과가 갑자기 작년에 엄청난 도약을 합니다. 왜 도약을 할까라고 질문하면 작년에 원서를 쓰는 아이들이 나는 고려대를 가고 싶은데 여기서 지하철을 타고 저쪽에 안암동까지 저 신촌까지 꽈잠바에 독수리를 그려져 있는 호랑이가 그려져 있는 꽈잠바를 입고 가면 자존감이 높은데 그래서 나는 그걸 꼭 가고 싶어. 만만한 학과가 저거네? 라고 작년 아이들은 봤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원서를 이제 결과를 보니까 거의 이 학과가 중간에서 다 안쪽으로 다 들어옵니다. 애들한테 질문해요. 너 혹시 올해 파리올림픽 열리는 거 알고 불어문학과 지원한 거니? 그거 몰랐어요. 애들 다. 그냥 쓴 거예요. 붙고 싶어서. 이렇게 매년 우리나라 입시는 시소 타듯이 높았다가 낮았다가 낮았다가 높았다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무슨 전형이요? 교과 전형이. 그래서 교과 원서 쓰실 때 이런 걸 기본적으로 고민하시면서 보시면서 원서 쓰실 필요가 있다. 꼭 이거 쓰셔야 됩니다. 재수생 학부모님들도. 재수생들이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뭐냐면 저 고3 때까지 내신 개떡 같은데요? 5등급이에요. 이래요. 어떻게 하려고? 라고 물어보면 논술로 6장 쓰려고요. 아씨 그럼 오토바이 타야 되는데? 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얼마나 위험한데. 그리고 논술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연세대학교 자연계를 뺀 모든 대학교는 충원 합격률이 20%가 안 됩니다.
연세대학교 자연계만 충원율이 100%가 넘어가요. 그럼 연세대학교는 왜 충원율이 100%가 넘어가냐? 걔들은 과학고 애들이 다 붙어요. 논술의 최초 합격을. 영재학교들이 다 붙거든요. 근데 이 애들이 카이스트 붙고 포항공대 붙고 이렇게 붙어버리면 연대 안 가고 다 넘어가요. 등록금 안 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뭔가 싹 빠져도 보니까 연대만 수능 최저를 안 걸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고 영재고 애들이 수능을 어차피 공부 안 하니까 이 연대나 한양대만 쓰려고 해요. 그래서 한양대도 맨 꼭대기 학과만 충원율 장난 아니게 높아요. 그걸 뺀 나머지 모든 대학교는 논술의 충원율이 20%가 안 돼요. 문과건 이과건 다. 그럼 이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연대 붙는 놈이 성대 못 붙는다. 성대 붙는 애가 서강대 동시에 못 붙어요. 논술은. 왜냐하면 뽑고자 하는 대학의 의도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논술 유형이 다 다른 거죠. 그 6개 써봐야 하나, 2개 쓰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자기가 자기가 유리한 대학교를 골라서 써야 되는 거죠.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교과 전형에 재수생들도 내신이 5등급이더라도 쓸 필요가 있다. 쓰고 기본적으로 고민해 놓으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저쪽에 한국외대 있고요. 저쪽에 아주대 이런 대학교도 이 교과 전형 가만히 추천 전형 가만히 보면 어떨 때 경쟁률 더럽게 높았다가 어떨 때 경쟁률 되게 낮아요. 우와, 작년에 경쟁률 되게 높았는데? 그럼 올해 내려가요. 반드시. 왜요? 작년 입시 결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주대가 막 내신이 2.2등급이야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 애들은 아씨 여기 갈 거면 차라리 경희대 하위권 학과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애들이 바뀌어요. 저기는 호수도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애들이 막 바뀐다니까요. 이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과는 부침 현상이 되게 크니 작년 경쟁률 입시 결과를 우리가 어디 가나 이런 사이트에 보고 와, 이 대학이 왜 이렇게 높지? 라고 하면 학교가 갖고 추천서를 받아 놓으세요. 그리고 쓸까 말까는 나중에 경쟁률 보시면서 고민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그 다음 종합 얘기를 간단하게 하도록 할게요. 아까 원장님 1시간에 써먹어서 저도 빨리빨리 하도록 할게요. 이후에 일정이 뭐가 되죠? 선생님들하고 면담 있나요? 아, 면담 있죠? 네. 9시부터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20분 만에 빨리빨리 하도록 할게요. 종합전형 기본적으로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종합전형은 바뀌는 게 별로 없습니다. 바뀌는 게 별로 없는데 올해 바뀌는 것 첫 번째는 이제 학교 폭력 등이 작년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뭘 우리가 집중적으로 대학이 보냐면 종합전형은 그 아이들의 배려라든지 공동체 의식에 문제가 있는 흠결이 있는 친구들은 종합에서 절대 뽑지 않는다라는 게 올해 모든 대학교의 기본 방침이에요. 거기에 일부 대학교는 교과 전형에서도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에 이런 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대학마다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 학생부에 친구들과 계속 트러블을 일으킨 친구로서 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아씨 안 되겠구나, 논술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종합전형 쓰시면 되는데, 종합전형이 올해부터 작년부터 계속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교과 과목이 매칭이 돼야 됩니다. 매칭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서울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경희대가 그 다음 따라했고요. 대학들이 뭘 하냐면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화학공학과를 가려고 하면 무슨 과목은 고3 때, 고2, 3때까지 그 과목 수강 이력은 있어야 돼요 라고 다 적혀 있어요. 그거 듣지 않았으면 내신이 절대적으로 높지 않으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아, 우리 아이는 무슨 과는 지원하면 안 되는구나, 무슨 과는 지원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기본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종합전형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종합전형 가만히 보면 우리가 과거에도 재수생 학부모님들은 많이 써보셨겠지만 교과랑 종합이랑 입시 결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교과 너무 크게 관심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건 일단 수시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건 일단 스킵하도록 할게요.
논술 얘기를 이제 하나 하기 전에 그 다음 얘기를 이제 하나 하면서 우리가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야 될 걸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대학 입시에서 올해 수능 최저가 제일 높은 대학교는 의학학 계열 빼고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예요. 논술 전형에서 4개 등급합 5입니다. 왜 이런 조건을 이 경영학과에만 걸었냐? 라고 질문하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작년에 부임하신 총장님이 고대 경영학과 교수님이에요. 작년에 부임하셨거든요. 이 요강은 작년에 만들었어요. 총장님이 경영학과네? 그래서 4개 등급합 5인 거예요. 내년이 되면 4개 등급합 8로 바뀌어요. 1년만 해드리면 됐지 뭐. 이렇게 하면 빵꾸 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나머지는 논술이건 학생부 종합전형이건 고려대는 4개 등급합 8이에요. 모든 학과가 다 의학계열 빼고.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작년까지는 내신 안 좋은 애들이 논술 썼어요. 고대는 없었지만, 그리고 내신이 괜찮으면 종합을 썼어요. 이게 고대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렇지 않냐? 논술을 올해 처음 고대가 도입하면서 논술을 11월 16일, 17일 날 봅니다. 수능 뒤에 보는 거죠. 그럼 채점을 하려고 하면 20일 때부터 계속 열심히 논술 채점을 해야 되겠죠. 경쟁률 한 20대일쯤 나올 테니 300명 뽑는 데라고 하면 6,000명이 지원을 할 거예요. 하나하나 채점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작년까지는 학업 우수자 전형인 학생부 종합전형이 면접이 수능 뒤였어요. 이걸 유지하려고 하니 면접을 또 치러야 되잖아요. 그럼 이 교직원이 논술 채점도 하고 면접도 보려고 하면 과로사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논술 새로 도입한 건 우리가 집어넣으니 면접을 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면접을 올해 폐지시켜버려요. 폐지시켰다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생각하겠죠. 이 고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납치되는 전형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4개 등급합 8이라는 건 평균 2등급인 거예요. 고려대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 고려대학교는 인기학과가 100분위가 96.7이고요. 뭐 반도체라든지 꼭대기에 있는 몇몇 학과가 낮은 학과는 100분위가 92쯤에 수렴해요. 그럼 보통 2등급쯤 맞는 애들이 고대를 정시에 가거든요. 높은 2등급 받는 애들이. 근데 수시에서도 평균 2등급이에요. 근데 이거 납치된대. 우리가 2등급 커트라인만 다 맞으면 납치라고 느낌이 안 들지만 간혹가다 1등급이 하나 두 개 섞여버렸으면 와 이거 잘못 지원했는데?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럼 아이들이 이걸 작년까지는 집어넣었다가 수능 너무 잘 봤는데 면접 보러 가지 말아야지. 이게 가능했지만 올해 안 돼요. 경쟁률이 급감할 거예요. 그럼 이 애들이 어디로 가요? 다 논술로 이동할 겁니다. 얘는 논술이 수능 뒤에 보니까. 그럼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은 경쟁률이 되게 많이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린 것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고대는 눈치 열나보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정교육과 원서 써요. 거기 가서 와서 뭐해요? 라고 질문, 전과 되나요? 라고 질문하면 전과 안 됩니다. 사범대는 전과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간호학과도 전과가 거의 안 돼요. 왜? 이거는 입학정원과 졸업정원이 정해져 있는 학과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하면 되죠. 가정교육과 나와서 뭐해? 라고 질문하면 나와서 할 게 별로 없죠. 하지만 이게 복수전공이 고대도 되게 잘 돼요. 가정교육과 나온 애들이 뭘 복수전공하냐? 수학교육과 복수전공해요. 국어교육이나 영어교육 복수전공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중전공 해가지고 졸업장 2개 따면 되잖아요. 그래서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나올까? 이러면 돈 많이 벌어요. 우진이가 될까? 이러면 되죠. 기본적으로. 어찌됐건 학과 따위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이 학과는 전과되지만 한문학과 전과돼요.
환경생태공학과 전과되고요. 바이오공학부 뭐 등등 다 전과되니 경쟁률이 낮은 거 잘 보시면서 원서 쓰시면 돼요. 경쟁률이 만약에 높으면 논술로 쓰면 되죠. 그럼 4개 8을 맞추면 된다라는 조건이에요. 여기 학생들도 아까 듣는다고 했는데 4개 8 어렵죠, 물론. 근데 어렵다라는 걸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수능이 올해처럼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평가원장님하고도 친하거든요. 올해 벌써 3번 만났는데 작년에 보면 4번 만났는데 시험이 작년에 수능 딱 끝나고 나서 전화 왔어요. 시험 잘 냈지? 네, 잘 냈어요. 뭘 잘 냈냐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하길래 국어 수학의 난이도가 비슷했기 때문에 잘 냈다. 원래 시험은 국어 수학 탐구의 난이도가 비슷해야 잘 내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아이들이 유불리가 안 생기죠. 국어를 열나 잘하는 애가 국어 시험이 쉬우면 시대를 잘못 만난 거죠. 수학을 열나 잘하는 애가 수학 시험이 쉬워버리면 수학 어려웠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다 어려워야 어떤 과목 특정 과목을 잘하는 애들한테 유리함이 없어져요. 잘 냈다. 과학도 작년에 시험 문제가 아쉽다. 왜요? 다 맞았을 때 만점자가 1%가 다 넘었다. 하나씩만 더 어렵게 내세요. 그래도 100분이 100 나와야 되지 않나요? 라고 제가 했더니 긍정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대요. 우리가 생각해 보죠. 이렇게 어려우면 국어 몇 점만 맞으면 돼요. 70점대 후반만 맞으면 돼요. 70점대 후반 맞으면 된다는 얘기는 우리 아이 독서 지문 중에 과학기술 지문 버릴까? 몇 점이 빠지지? 4문제에 9점밖에 안 빠져요. 그럼 일단 하나 버려요. 또 뭘 버리지? 10 버릴까? 또 버려요. 그래봐야 18점밖에 안 빠져요.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렇게 2개를 버려버리면 8문항 정도를 버리는 거다. 그래서 찍으면 하나 또는 2개 맞겠지. 그죠? 그럼 82점이 아니라 최소한 85점까지는 나오겠다. 그러면 70점대 후반만 맞으면 되니까 나머지 중에 1문제, 2문제쯤은 실수해도 되겠다. 라고 이렇게 하면 아이가 뭔가 안도감이 들죠. 두 번째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라고 질문하면 남들은 45문제 푸는데 요즘 수능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작년 수능부터의 특징이 뭐냐면 지문이 어려우면 그러려니 해요. 근데 킬러 문항이라고 해서 이걸 배제시켜버리니 뭐가 어렵냐면 1, 2, 3, 4, 5번 고르는 게 어려워요. 1번 골랐더니 2번 같기도 한데? 라고 자꾸 이런 고민이 들어요. 다시 얘기하면 1번 찍어놓고 다시 점토를 하면 이게 확신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무언가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꼭 무언가 들닦은 것처럼 자꾸 무언가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럼 이랬을 때 시간 압박이 든다는 얘기를 거꾸로 돌리면 8문제를 빼줘버리면 37개만 풀면 되잖아요. 그럼 남들이 시험을 볼 동안 45문제 푸는 대다수 아이들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측은지심을 느끼면 돼요. 애쓴다. 니네 그래갖고 서울대 의예과 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는 37개만 열심히 풀면 돼요. 그럼 80분이라는 시간이 안 모자라요. 우리가 국어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을 유한히 늘리면 아이들 점수가 올라가요. 시간을 점점 줄이면 점수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시험이 킬러 문항이 배제됐는데 변별력이 왜 생겼냐? 1, 2, 3, 4, 5번을 어렵게 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무언가 버리는 연습을 하면 돼요. 수학 요번에 아이들이 왜 어렵게 봤냐? 라고 질문하면 갑자기 왜 12번이 어려워?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던 번호인데. 이건 아이들의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 뭔 이렇게 풀이 과정이 길어? 그리고 공통 수학에서 이렇게 자꾸 내는 거야? 이게 아이들의 고민인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관력이 생겨야 돼요. 12번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 문제가 원래대로 아이들은 계속 1번부터 풀다가 15번쯤 돼야지 어려운데? 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은 12번이 쉽다라고 생각하다가 막혀서 거기에서 5분, 10분 시간을 투자하니
점수가 막 내려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뭔가 숲을 보듯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씨 어려운데? 라고 이렇게 공부한 친구였으면 12번 일단 스킵, 13번은 쉽네, 14번도 쉽구나, 15번은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뭔가 나가는 게 안정적 점수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무언가 순서대로 막 푸는 12번 열나 어려우니까 13번 문제가 어렵지도 않은데 또 틀려요. 이게 아이들의 문제인 거죠. 과학도 똑같아요. 작년에도 3점짜리 하나 틀리면 1등급이었어요. 2개 틀리면 2등급이에요. 3점짜리 2개. 올해 만약에 한 문제를 더 어렵게 내면 2개까지 틀려도 1등급이 나와요. 3개까지 틀려도 2등급이 나와요. 우리가 과학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아이들이 타임 업택을 느껴요. 시간 압박을 엄청나게 느끼거든요. 이걸 20분 동안에 30분 동안에 20문제를 과학 선생들은 풀 수 있냐? 못 풀어요. 저희 1타의 지훈이 백호 저 석용이 이런 거 하나도 못 풀어. 이거 30분 동안 20문제를 어떻게 풀어 이거를. 그거는 일부 진짜 1% 아내들만 푸는 거예요. 하나 버려요. 2개 버려도 돼요. 과학은 버리기가 진짜 쉬운 게 진짜 어려운 문제가 특정 단원에서 나와요. 그걸 아이들이 다 알아요. 에이씨 18개만 맞추면 되지 뭐. 이렇게 무언가 계획 세우면 돼요. 난 2등급 맞출 거면 17개 맞추면 되지 뭐. 3개 찍자. 하나 맞겠지? 이러고 무언가 볼펜 잘 돌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2등급 맞추려고 하면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면 다 까먹어요. 사냥꾼들이 세상을 제일 열심히 살아요. 그 전에 먹잇감이 딱 나타나면 온갖 신경과 온갖 체력을 몰빵을 다해요. 사냥꾼들한테 야, 너 보름 전에 어떤 동물 사냥했니?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도 기억 못해요. 몰입을 해가지고 성적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말자. 무언가 머릿속에 남겨야 돼요. 이거를 자꾸 아까 했지만 희노애락을 느끼게끔 해야 된다. 수학 문제를 오늘 푼 걸 2달 뒤에 노트를 내가 보는 순간 우와 반갑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기승전결 풀이 과정이 머릿속에 딱 그려지면 각인되면 내게 확실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2달 지나서 다시 문제를 봤는데 우와 씨 내가 이 문제를 여기다 왜 적어놨지? 이러면 다행인 거예요. 아직 8월 달이니까. 미친 거 아니야? 2달 만에 까먹고 이러고 다시 해설지 보면 돼요. 맞아 이거였는데. 이런 무언가 감정을 감정을 느껴야 머릿속에 각인되죠. 맨날 앉아갖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이러면 지금 저쪽에 어디 3개국 순방 가신 분처럼 9번 시험 봐요. 각인이 안 된다니까요. 각인을 하는 방법은 머릿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본 걸 내가 한 달 뒤가 됐든 2달 뒤가 됐든 확인하는 작업이 각인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책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봐요. 그럼 아이들이 어떤 느낌? 특히 재수생들 이거 내가 2달 전쯤에 봤던 부분인데 이것만 기억나요. 그러면서 아이는 착각하죠. 물화일체를 느껴요. 내 머릿속과 이 책은 동일시 느끼는 거죠. 2달 전에 봤으니까 내 머릿속의 지식과 똑같이 있을 거야 라고 착시현상만 느낀다고요. 그래서 재수생들의 성적이 안 올라요. 자꾸 확인을 무언가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제 논술 얘기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할게요. 9시가 다 돼가서 우리가 경희대 동국대가 있어요. 수능 최저 2개 등급합 5예요. 열나 수능 최저 맞추기 쉬워요. 그런데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90대 1이었는데 최초 경쟁률이 수능 최저 2개 5를 걸었더니 30대 1이래요. 수능 최저를 66%가 못 맞춰요. 경희대학교 수원에 가면 스페인어과 일어과 이런 거 있어요. 여기는 75%가 수능 최저를 못 맞춰요. 골프학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거기도 논술 보거든요. 수능 최저 15% 맞춰요 아이들이.
그런 데라도 들어가서 일하는데 친구 안 사귀면 서울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경쟁률 되게 낮다. 자연계도 경희대 정보 디스플레이가 경희대에서 제일 높은 학과 중에 하나예요. 여기도 40%밖에 못 맞춘다. 동국대는 더 심해요. 똑같이 두 개 등급합 5인데 30대 1에서 10대 1로 바뀌어요. 와, 66%못 맞추는구나. 그럼 동국대에서 제일 낮은 학과가 뭘까요? 저쪽에 일산에 있는 식품공학과예요. 거기는 5대 1쯤밖에 안 돼요. 와, 수원에서 일산까지 어떻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1년만 고생하면 돼요. 부처님의 자비로 1년 뒤가 되면 저쪽에 충무로 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전과 제일 쉬운 대학이에요. 그럼 이렇게 무언가 논술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는 이렇게 못 맞추는구나. 고대도 못 맞추고 성대도 못 맞추고 중대도 못 맞춰요. 그럼 여기서 이제 논술을 아까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성균관대가 조금 있으면 모의 논술 이제 시험지가 막 나올 거예요. 홈페이지도 게재될 텐데 이 성대가 작년에 수리 논술 문제가요 6개가 나왔어요.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논술 문제가 쉬웠어요. 쉬웠는데 의학과, 약학과, 반도체 공학과, 글로벌 바이오 메디칼 등등 특성화학과 이상의 학과는 논술 문제가 다른 문제예요. 6개가 나왔는데 의학과 붙은 애가 논술 문제를 몇 개 맞췄냐? 6문제 중에 5문제 맞췄어요. 약학과는요 3개 맞췄고요. 반도체, 글로벌 바이오 메디칼은 2개 맞췄어요. 그 우리 아이가 성대 논술 문제를 딱 보면 돼요. 작년 문제를 딱 보고 엄마 6개 중에 나 3개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어려운 논술 문제. 그러면 반도체나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은 붙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개 중에 3개 맞히면 약학과라면서요. 약학과 붙을 수 있는 조건은 가지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평상시에 보는 건 6개 중에 3개를 맞출 수 있는 아이가 실제 논술 보러 가면 3개 못 맞춰요. 뇌가 경직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보다 실제 우리 아이가 아직 학력 수준이 완성이 좀 덜 돼 있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비슷하게 쓰시면 돼요. 낮춰 쓰는 대학도 필요한 거고 공학계열, 전기, 컴퓨터, 자연과학 계열은 논술 문제가 다른 논술 문제예요. 똑같아요. 절반만 맞추면 공학계열 붙어요. 전기, 전자 붙어요. 논술 문제를 우리 아이가 보게끔 만드시면 돼요. 보고 시험을 봐야지. 3개 등급합 6을 맞췄네, 3개 등급합 7을 맞췄네, 수능 최저 맞췄다고 거길 집어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대학 유형이 나한테 맞구나. 와, 고려대 논술 문제를 올해 모의 논술 문제가 나올 텐데 연대 논술 문제 올해 모의 논술 문제 나올 텐데 여기는 미적이나 기하, 미적, 기하, 확통까지 다 안 했는데요. 와, 나는 확통이랑 기하 안 했는데 안 하면 어때요? 절반만 맞추면 붙는데 그거 버리고 나머지 60% 이상 맞추면 돼요. 60% 정도 맞추면 인기학과 쓰면 되고요. 못 맞추면 밑에 학과 쓰시면 돼요. 자연계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된다. 문과 논술은 아이들이 읽어보면 돼요. 1번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1번 문제 1, 2, 3, 4에 지문 4개 주고 구분하는 게 1번이에요. 이게 주장이 다른 2개의 지문으로 나눠라. 핵심 키워드를 써라. 뭐 등등이 1번 문제예요. 해보면 돼요. 2번 문제. 그 주장의 제시어를 가지고 뭐뭐뭐를 써라. 이게 2번이에요. 2번 문제까지 나가기는 아이들 어려워요. 논술 안 해봤으면. 그냥 본인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돼요. 이걸 어느 방향으로 써야 되겠구나. 라고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고 대학 홈페이지에 논술 모범답안 다 올라와 있어요. 딱 읽어봤을 때 내 생각이랑 비슷한데? 그럼 논술 그쪽으로 쓰면 돼요. 와, 나는 4차원인데? 그럼 이 대학 빼면 되고요. 이렇게 뭔가 고민하면 돼요. 서강대 사학과는요. 서강대는 전과가 안 된다고 했어요. 사학과는 40학점만 들으면 제1전공 완성이에요. 나머지 100학점 중에 전공 말고 교양 일부 듣고 나머지 70학점을 제2전공 들을 수 있어요. 난 컴퓨터공학과 할래. 이러면 인문학적 지식이 뛰어난 컴퓨터 공학자가 되죠.
남들은 컴퓨터 맨날 뭐 이렇게 프로그램 짜고 있을 때 얘는 기획자 될 수 있어요. 인문학적 지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무언가 만들어주면 돼요. 사학과 논술이 생각보다 쉬운 거죠. 자연계 수리 논술이 어려우면.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마지막 딱 하나. 공부를 아이들이 열심히 한다라고 지금 하면 그냥 열심히 하게 놔두시면 돼요. 야, 우리 이제 160일도 안 남았으니까 우리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제일 좋은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생들도 듣고 있으니 노트 좀 만들게 좀 하세요. 한 달 뒤에 노트를 만들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무엇을 공부하는 게 있다라고 학습 계획 세우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오늘 뭘 해야겠다, 뭘 해야 되겠다 학습 계획 세우는 게 아니라 오늘은 뭘 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내가 다시 봤을 때 기억할 수 있나?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럼 오늘 공부한 걸 그냥 키워드 몇 개로 질문 형태로 남겨놓고 이걸 한 달 뒤에 반복할 수 있게끔 노트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걸 제일 좋은 방법은 아버님이 한 달 뒤쯤에 그 노트 우리 아이 거를 수거해서 사랑하는 우리 아들, 사랑하는 우리 딸, 한 달 전에 이렇게 적었네. 수학 문제 이런 문제를 적어놨네. 아빠한테 설명 좀 해줄래? 라고 하면 얼마나 화목한 가정이 되겠어요. 그 우리 아이가 아빠 말이야 그거는 이런 스토리를 이렇게 가는 거다. 남들을 설명할 수 있으면 완벽하게 아는 거예요. 본인이 혼자 이렇게 확인하는 것보다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최소한 올해 11월 14일까지 안 까먹어요. 이렇게 무언가 만들어주면 아빠도 기분이 좋죠. 와, 우리 아이가 지금 막바지 공부를 되게 잘하는구나. 그 무언가 5만 원짜리 신사임당 하나 주면서 맞나? 5만 신사 뭔가 힘들지? 팥빙수 하나 사 먹으면서 할래? 이러면 서로 기분 좋잖아요. 이렇게 무언가 믿으시면 되고요. 열심히 공부를 우리 아이가 하고 있으면 잘 이렇게 뭔가 싸우시지 말고 수시 어디 쓸 거야?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수시 어디 쓸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 쓸 거야? 이렇게 하면 야 6월 모의평가 그렇게 개떡같이 봐놓고 수시 그렇게 써갖고 또 떨어지면 정시 어떻게 하려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9월 4일 이후에 하시면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 오늘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